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맥쿼리 파인만 운용으로 새 출발. 12일 파인만 인베스트는 사모펀드 PEF를 조성해 맥쿼리 운용 지분 100%를 인수하고 파인만 자산 운용으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파인만 자산 운용은 종합 자산 운용사로서 국내외 주식과 채권, 해외 인프라 등의 대체 자산 등에 주로 투자해 왔으며 현재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탁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인만 인베스트는 경영 참여형 집합 투자 기구로 지난해 국내외 투자를 모아 맥쿼리 운용을 인수했습니다. 강민재 기자입니다. 2조 몸값 SK 루브리컨츠 IMM PE 인수가 유력되네요. 업계에서는 SK 루브리컨츠 지분 매각 가격을 1조 원 중후반에서 최대 2조 원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IMM PE는 일반 사모펀드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은 사모신용 크레딧 펀드를 통해 이번 매각 입찰에 나섰고 경쟁자를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모펀드가 평균적으로 10% 중반대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하지만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크레딧 펀드는 7, 8%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다른 후보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네요. 메타버스 성장 자신감? 네이버 제트 빅3 연예기획사에 IPO 확약을 했네요. 조윤희 기자입니다. 이번 투자에서 네이버 제트가 회사의 IPO를 전제로 3사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이버 제트에 따르면 이둘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 RCPS의 전환 가격이 공모 단가보다 낮은 경우 공모 단가의 70%로 가격은 재조직 리피싱 됩니다. IPO 시 투자 손실이 나지 않도록 이들 3사에 최소한의 안전 마진을 제공한 건데요. RCPS 투자자들의 IPO 계획을 공유한 만큼 네이버 제트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투자 유치도 단행할 걸로 기대됩니다. 3사가 확보한 투자 조건은 동일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발행일로부터 3년여이 지난 시점부터 최대 10년까지 회사를 상대로 연복리 5%를 적용한 투자금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 RCPS 한 주를 보통주 한 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역시 10년 내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됩니다. 중단기적인 수익을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이버와 호흡을 함께하기 위해 주식 보유 기간을 길게 설정한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투자 미루는 대주주에 속타는 여기 어때? 자, 야놀자 매출은요, 지금 3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근데 여기 어때는 1287억 원밖에 안 돼요. 2017년엔 500억대로 똑같았죠. 영국계 사모펀드 PEF 운용사인 CVC 캐피털은요, 지난 2019년 9월 여기어때 운용사 위드 이노베이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성장성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M&A와 관련 기업 투자를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약속했죠. 업계와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약정 금액의 10% 정도만 투자받는 것은 CVC 캐피탈의 보수적인 경영 방침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여기어때가 관련 기업 투자나 M&A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CVC 캐피탈로부터 신규 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러 거래가 있을 때마다 사모펀드의 보수적 경영 방침에 인수나 투자를 포기했죠. 다만 여기어때는 보수적 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흑자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어때 올해 영업이익은 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나 증가했죠. 이는 비용 통제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SKT 미래에셋 공유 오피스 스파크 플러스 인수 추진입니다. 조윤희 기자인데요. SK텔레콤이 평가한 스파크 플러스의 기업 가치는 1,80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사업 확정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아주그룹이 스파크 플러스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후 SK텔레콤과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PE본부가 SK텔레콤의 백기사로 참여합니다. 미래에셋 측은 스파크 플러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하는 형태로 이번 투자에 참여하는데요. SK텔레콤은 미래에셋의 스파크 플러스의 기업 공개를 보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지상사 3파가 만든 OTT 플랫폼 웨이브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바가 있죠.
몸집 불리기 속도 내는 카카오엔토 미국 상장도 검토된다고 하네요. 카카오엔터는요, 상장을 앞두고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카카오엔터의 목표는 모든 언어로 모든 나라의 웹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올해에만 1조 원을 들여 국내외 자산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죠.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카카오엔터는 4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투자되는 북미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 인수를 시도하고 있고 기존 지분율이 40% 이상인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미디어 지분을 추가 인수하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요. 일본 사업도 하자입니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 재편이 운영하는 일본 1위 웹툰 웹소설 플랫폼 피코마에 국산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어요. 카카오는 일본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카도카와 지분 7.63%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카카오엔트는 최근 카카오 본사에서 떨어져 나온 멜론 합병 가능성도 있죠. 현재 카카오 에미 멜론에 음원을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가 분할된 멜론 컴퍼니를 맡고 있는 만큼 합병 가능성이 높아요. 멜론은 지난해 매출이 5,058억 원에 달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카카오엔터가 멜론과 합병하면 단번에 기업 가치를 50%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홍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철수로 달라진 LG전자, 피치도 8년 만에 신용등급 상향했네요. 피치는 LG전자의 전장 사업을 총괄하는 VS 사업본부의 턴어라운드 기업 가치 개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봤습니다. 피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과 전기차로서의 구조적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는 VS 본부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가전과 TV 등 프리미엄 제품 확대로 높은 수익성이 유지돼 헌금 착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LG전자의 자회사로 지분표 평가 대상인 LG디스플레이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활동 증가로 노트북, 태블릿 등 IT 제품 수요가 늘어 흑자 전환할 거라는 전망도 호재로 나왔습니다. 앞서 무디스 역시 LG전자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 조정한 바 있어요. 신용등급 상향은 7년 만이었는데요. 지난해 실적 개선과 지분별 평가 대상인 LG 디스플레이 턴어라운드 등이 호재였습니다. 향후 2년간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재무 안정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었죠. 해상 운임 급등에 시베리아 중국 철도 운송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상하이 물가 지수가요. 상하이 물가 지수가 아니죠. 잠시만요. 네,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에 LG 계열 종합 물류기업 판토스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 왼쪽과 TSR에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모습, 사진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LG 상사가 이번에 좀 실적이 괜찮을 건가 봐요. 시세보다 더 줄게 중국 자본 1료칸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며 매물 매집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가현 우레시노 온천 대형 호텔 사업주는 지난 2월 중순 한 중국 투자자가 수십억 원의 호텔을 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이전 일본의 한 대기업이 부른 가격보다 60% 높은 수준이라고 니케이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야망 다지는 샤오미 2년간 34개 중국 기업에 투자했네요. 박성규 기자인데요. 중국 정부 역시 샤오미 지원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샤오미의 투자는 대부분 계열사인 후베이 샤오미 칭장 산업기금이라는 자사펀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펀드의 대주주는 우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투자회사로 사실상 국영펀드입니다. 이 펀드에 등록된 자금은 12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펀드는 최근까지 휴명 상태였으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투자가 본격화됐다고 니케이 아시아는 전했죠. 앞서 미 연방법원이 샤오미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며 샤오미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한 판결도 중국 정부의 샤오미 지원을 늘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변곡점 선언 8월, 커지는 인플레 우려입니다. 올해 미국 경쟁률 성장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1월에는 4.2%였는데요. 지금 4월에는 6.4%까지 전망치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신흥국의 성장은 우려되는 제목이고요. 앞서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저소득 신흥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로 선진국보다 낮은 4.3%를 제시했습니다. 선진국은 5.1%입니다. 신흥국의 경기 부양이 미국보다 미진한 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도 느려 회복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미국이 당초 전망보다 빨리 긴축으로 선회하면 신흥국의 타격으로 연결될 소지가 담불합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이 더 성장하기 위한 변곡점에 있다는 표현 자체가 미국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구심을 키운 것도 사실인데요. IMF 총재는요, 지난달 30일 미국 금리가 오르면 경제 팬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들로부터 자금이 빠져나올 것이라며, 이는 대외 금융 의존도가 높고 부채 비율이 높아진 신흥국의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네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땐 최대 40% 세액 공제 가능성, 전희훈 기자입니다. 업계에서는요, 미국에서 최소한 지금까지 제공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유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아요. 올해 초 미국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반도체 산업지원법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삼성전자는 올 1월 텍사스주 정부에 투자 의향서를 지출해 25년간 8억 547만 달러, 9천억 원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텍사스주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절충한 성격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최근 텍사스주 세계관리사 관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시설과 관련해 15년간 총 2억 8,500만 달러, 약 3,200억 원의 감세가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용익 기자입니다. 프로게이머 동생 세무 상당하다, 아예 창업했네요. 김용훈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대표는요, 대형 회계법인을 그만둔 뒤 스타트업이나 인플루언서, 병의원과 같은 소규모 업체를 위한 회계와 세무 서비스라는 길을 찾아냈어요. 회계감사와 세무신고는 기본에 불과합니다. 자금 마련을 원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업 설명회, IR 자료 제작을 돕고 각종 기업의 상품 선정에 벤처캐피탈 VC 심사역과 네트워크를 마련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사 1인당 맡을 수 있는 기업 수는 적지만 고객사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그는 설명했고요. 2016년 혼자 2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한 일은 이제 회계사와 사무사 외에 개발팀과 디자이너까지 3, 40명에 달하는 동료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사배, 문복희, 승우 아빠 등 유먼 크리에이터 150명과 100여 개 스타트업이 고객이 됐고요. 세무신고부터 회계감사, 자금조달, 자문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다 보니 일반적인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역할을 넘어 일종의 엑셀러레이터에 가까워졌다는 게 김 대표 생각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역시 고객사 영향을 받아 기존의 보수적인 업계와 달리 직급을 없애고 서로 영어 이름으로 소통하는 식으로 변화를 받아들였네요. 강봉진 기자입니다. CGN 코스피 이전 상장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CGN CFO인데요. 추가 유무상 증자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3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은 신규 상장일 5월 20일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며 매입한 자사주는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통상 기업들은 자사주를 임직원 스탁 옵션이나 인수합병 M&A, 지분 투자 등 전략적 제휴에 사용하며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합니다. CGN은 지난해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 비전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M&A를 언급했고, 이에 앞서 M&A 담당 임원을 영입했어요. 그는 분사 진단 산업의 본격 성장에 대비해 장비, 시약, 소모품, 원재료 내재화와 사업 다각화를 위한 M&A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두순 기자입니다. 신한 GIB 한국계 몰로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네요. 몰로코라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신규 투자액은요, 2천만 달러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억 원이 좀 넘죠. 기업 가치는 1조 원 되는 회사고요. 몰로코는 특징은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한 광고 마케팅, AI, 인공지능 그런 건가 보네요. 매출은 2천억 원. 기존 투자자는 SK텔레콤, LG 크라프트동이 있었습니다. 신유경 기자입니다. 배터리 분쟁 해결,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주가 어떻게 될까요? 한상원 대신증권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 주가에 배터리 사업 부분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건 미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19년 5기가와트시에 불과했던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유럽 등에서 증설을 통해 2025년에는 125GWh를 상회할 전망이어서 소송 불확실성 해소된 성장성 반영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강두순 기자입니다. 금감원 해외펀드 등록의 하세월, 기관 투자자 속탄입니다. 해외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제279조 1항에 따라 해외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기관 투자자 등에 판매하기 위해선 금감원 승인이 필요수적인데요.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금감원 심사 담당 인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등록 업무가 밀린 것으로 알려졌죠. 규정상 금감원은 운용사가 펀드 등록을 신청하면 가능 여부를 20일 내에 통보해주고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줘야 됩니다. 서류 제출부터 등록까지의 업무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엔 보통 3, 4개월, 길어야 5, 6개월 걸렸으나 지난해부터 최대 9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해외 펀드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이덕주 기자인데요. 이건 지나가고요. 한상원 기자인데요. 우리금융 스타트업 개발 빅데이터 기반 분석 플랫폼 기업 분석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주식회사 엔톡이 개발한 허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요. 빅데이터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70만 개 육박하는 국내 기업의 개별 정보를 표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별 기업에 대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적, 수집, 분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플랫폼은 기존 재무자료 중심의 기업 조배 서비스와 달리 기업의 사업, 기술, 조직, 인증, 투자 등 재무, 비재무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신혜림 기자입니다. 중국판 우버 디디 출싱 뉴욕 증시에 상장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3년 연속 미국 감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에 상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서명했어요.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이 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외국 정부의 소유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SEC에 증명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중국 공상다 당국자의 경우도 공시해야 하죠. 이 법률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네요. 오대석 기자입니다. 카카오 북미 최초 웹툰 타파스 인수, 미국에서 네이버와 격돌하네요. 자, 국내와 해외 시장을 한번 볼게요. 국내에는요,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 네이버 시리즈, 바이브를 통해 웹툰, 웹소설,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다음 웹툰, 카카오 페이지, 멜론을 가지고 있죠. 해외에서는요, 네이버가요, 웹툰, 엔터, 태피툰, 와패드, 라인망가 등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요, 타파스 미디어, 레디시, 피코마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북미에선 네이버가 시장을 발빠르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월 이용자 7,200만 명을 돌파한 자체 웹툰 플랫폼으로 북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글로벌 회계 컨설팅 회사 PwC에 따르면 디지털과 종이를 더한 미국 만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요. 여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같은 영상화 수익까지 추가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지난 1월에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까지 6,500억 원에 인수했어요. 와패드는 한 달에 9천만 명이 230억 분씩 이용하는 곳입니다. 2월에는 또 다른 웹툰 플랫폼 태피툰을 운영하는 컨텐츠 퍼스트에 344억 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 지분율 25%에 올랐죠. 하지만 카카오가 현지 플랫폼을 손에 넣어 진출을 가속화하면 위협적인 상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컨텐츠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네이버가 북미 플랫폼 선점에 고삐를 재면서 카카오도 최대 컨텐츠 시장이 북미에서 사업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진영 기자네요. 주식시장과 퇴직연금.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재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전망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지난해 말 65조 6천억이었던 투자자 예탁금은 1월 중순 기준 74조 4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4월 초 현재도 60조 원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하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1월 15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유가증권 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5.4배로 미국의 23.7배, 일본의 23.6배에 비해 현저히 낮네요. 아직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지현진 기자입니다. 몸값 치솟는 SK이노베이션 목표가 40만 원까지 껑충 뛰었네요. 박일선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요. 배터리 소송 합의에 따라 미국 사업 철수 리스크가 해소되며 기업 가치가 다시 평가받을 것이라며 SOTP, Sum of the Past 대기업이 해체되어 다른 회사에 분해되거나 인수될 경우 어떤 부서가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통해 산출한 기업 가치는 총 31조 원으로 현 시가총액 대비 42.9%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박병희 기자입니다. 파월 미국 경제 강력한 성장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파월 의장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라면서 그것은 강범위한 백신 접종과 강력한 재정적 지원, 강력한 통화정책 지원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6, 7%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거라는 시장의 전망을 소개하면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그는 특히 2분기 성장이 강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합니다. 파월 의장은 현 경제 회복이 1년 전 예상에 비해 빠르지만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죠. 그는 지장을 입고 텐트에서 사는 이들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 일부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오히려 성장한 분야도 있지만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여행, 엔터테인먼트, 식당의 상황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여전히 850만에서 900만 명이 실직 중이라며 이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한은 내년 중 기준금리 연 1.25%까지 올릴 거라고 하네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통화량 조절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겁니다. 오늘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회의를 비롯해 올 연말까지는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겠지만 전 세계 회복 속도가 빠른 데다 주식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 압력에도 버틸 경우 인플레 논쟁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립니다. 10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중 한은은 이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추정했어요. 또 후년인 2024년 한은 기준금리는 1.5%까지 오를 것으로 봤고요. 기준금리를 한 번에 25bp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0.25%포인트죠. 이르면 올 연말부터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열 기자네요. 상장 일정 바뀔까? SK 배터리 분사 뭔 일? LG화학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전지 사업 부분의 매출은 12조 3,635억 원, 영업손실은 1,656억 원 수준입니다. 당초 지난해 2,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 연간 기준 수익을 냈었는데 현대차 코나 전기차 배터리 전량 교체 비용을 지난 2월 손실로 처리하면서 적자가 됐죠. LG 측은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연내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적자 회사를 일 경우 특례를 적용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상장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이번에 SK와 합비로 올해와 내년에 5천억 원씩 받기로 한 만큼 한결 여유가 생겼네요. 황현주 기자입니다. SK, LG 배터리 분쟁 합의 그 이유 배터리 안보 경각심 일깨웠다고 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제너럴 모터스 역시 배터리 자체 개발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지난해 3월 자체 개발 배터리와 전기차 플랫폼 얼티엠을 공개했는데 배터리 특허 상당 부분이 GM 소유였습니다. GM도 기대가 되네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피해본 PEF 염원 풀었네요. 가장 큰 변화는 유니콘 기업 투자가 쉬워졌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려면 10% 지분을 확보하거나 이사에 선임되어야 했어요. 투자금이 적은데 이사 자리를 내줄리 만무했기 때문에 최소 1,000억 원 이상 비용 부담을 지고 지분 10%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펀드 내 해당 기업 비중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유니콘 투자가 가능한 외국계 펀드와 다릅니다. 이철민 VIG 파트너스 대표는 전문 투자형은 규제가 없어 유니콘 투자를 많이 하는데 경영 참여형 펀드들은 10% 룰 때문에 못했다며 앞으로 카카오뱅크도 성장성 높은 유니콘 기업 투자가 가능해져 GP 운용사는 물론 LP 투자자도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경민 기자네요. 기업 사냥꾼은 옛말 PEF가 기업 구원투수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모펀드는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인 PEF의 10% 지분 의무 보유 규제 10% 룰이 꼽혔는데요. 국내 PEF는 10% 지분 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가치 재고 논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10% 룰이 사라지면서 PEF의 소수 지분 투자를 가로막는 빗장이 사라졌습니다. 신생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거나 대기업 일부 지분을 매입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10% 룰 폐지로 국내 PEF도
미국 상호펀드 엘리업처럼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 같은 대기업의 지분 1, 2%를 취득해 지배구조 개편,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행동주의 전략을 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네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토종 PEF 역차별 끝. 우리도 이제 쿠팡 등 유니콘 기업에 투자. 김 회장은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우아한 형제들이나 크래프트 등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망 유니콘 기업 마이너리티 소수 지분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라며, 이전에는 수천억 원 투자의 10%를 확보하거나 이사회에 참여해야 해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고 빈자리를 해외 PEF들이 독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PEF의 골칫거리였던 소수지분 투자 시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PEF들은 통상 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 투자 시 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IPO 불발 시 안정장치로 드래그 얼롱, 동반 매각 요청권, 콜옵션, 우선 매수권 등을 조건으로 걸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교보생명에 역소송을 당하고 DICC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실상 계약서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는 소수 지분 투자 시 풋옵션, 풋백옵션, 환매 청구권을 금지했기 때문에 드래그 얼롱 플러스 콜옵션 조합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IPO에 실패하면 원금의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단순화할 수 있다며, 계약 조건이 단순해지며 분쟁거리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학자금 1,500만 원 NC소프트가 대신 갚아줍니다. A소프트에 입사 합격하면요, 학자금 대출을 갚아준다고 하네요. 국내에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NC가 유일하다.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 엔비디아 등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NC는 올해 개편을 통해 지원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늘렸다. 우수인재 영입 취지를 강화하고자 학부 등록금은 물론 석사 등록금 대출 상한도 지원한다. 대상자도 공채 신입사원과 경력 2년 미만의 정규직 수시 입사자로 확대했습니다. 주명호 기자입니다. 물류업체 한진의 게임 산업, 그 뒤엔 조현민의 게임 사랑.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내달 초 공식 출시가 예정된 모바일 게임 택배왕 아일랜드 마무리 게임 개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내부 베타 테스트를 통해 이달 안에 보완 작업을 끝낸 후 차질 없이 출시한다는 방침인데요. 한진은 지난해 말 외주 제작업체를 선정해 해당 게임의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게임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은 조 부사장이 맡은 마케팅실이 이끌었죠. 조 부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업무를 맡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진으로 오자마자 관련 준비에 나선 셈입니다. 오문영 기자입니다. LG가전 분기 영업이익 9천억 원 돌파. 월풀 제친다. 네, LG전자 매출을 한번 볼게요. 지금 2021년 1분기에 6조 4,860억 원, 진짜 최대를 기록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 9,510억 원이나 됩니다. 굉장하네요. 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렌탈 사업은 복병으로 꼽히고요. L전자 렌탈 사업은 차별화된 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0%가량 성장했어요. 지난해 기준 렌털 사업 매출이 6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 월풀을 제치고 글로벌 1위를 탄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L전자 생활가전 부분은 올해 1분기에만 매출 6조 원 이상을 달성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생활가전 시장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LG전자가 세계 1위였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경쟁사인 월풀 다음입니다. 2017년 월풀은 매출 24조 원, LG생활건강은 17조 원으로 격차가 7조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조 원, 22조 2천억 원, 8천억 원으로 별 차이가 안 났네요. 격차가 6천억 원까지 좁혀졌네요. 최민경 기자입니다. 1회 충전에 800km, 꿈의 배터리 난제 풀고 달리는 삼성 SDI네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은 현재 일본이 가장 앞섰어요. 유럽 특허청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국제 특허 국가별 비중은 일본이 54%로 1위입니다. 뒤이어 미국이 18%, 한국이 12%를 차지하는데요. 일본 토요타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올해 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무라타, 히타치, 교세라, 도레이, 스미모토 화학 등 일본 소재 업체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나섰는데요.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 시점을 밝힌 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목표로 하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지난해 3월 1회 충전으로 800km 이상 주행할 수 있고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난제 가운데 하나인 수지상 결정 현상을 해결한 석출형 리튬 응급 기술에 성공했습니다.
수지상 결정 현상은 배터리를 추자할 때 리튬이 음극 표면에 쌓이며 분리막을 훼손하는 현상이네요.